저는 며칠 전 경찰서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해달라는 출석 요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위층에 사는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고 이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을 고소했는데 그 아래층에 사는 제가 그 부부의 싸움에 소음을 들었을 테니 이에 관해 진술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남의 가정일에 나서는 것이 꺼림칙하고 또 바쁘기도 해서 이걸 무시했더니 출석 요구서가 다시 왔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래 윗집 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남의 가정사에 내가 휘말려서 이렇다 저렇다 진술하기 좀 번거로우신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선 참고인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참고인이 지금 같은 경우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런 무슨 요구서를 받았을 때 출석해달 요구서를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쵸. 나도 모르게 무슨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나? 이래서 가슴이 덜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이라고 단어가 과연 뭘까라고 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인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증인으로서 즉 이거 피해자와 가해자,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누가 범죄자가 이 사람이 진짜 범죄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혔는지 매우 가운데 입장에서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증인이 나중에는 법원에서 하는 증인이 아니라 수사 단계, 즉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의 궁금증이 나는 바쁘기도 하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데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통지를 보내오면 이걸 반드시 좀 응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제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범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증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경찰에서도 그러면 강제 소환할 수 있느냐? 죄를 진 사람은 강제 소환해가지고 강제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을 강제 소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신이 참고인이 경찰에 안 간다 하더라도 체포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고인과 증인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참고인은 하고 증인이 그 참고인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증인은 이제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가 마치고 범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죠. 그때 법원에서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한 경우에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일 경우에 같은 사람을 두고서 경찰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과정 중에서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위증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법원 단계죠. 법원 재판하는 단계에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즉, 그 위증죄는 참고인의 위증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즉, 네. 경찰에서 자기가 참고인으로서 수사하면서 참고인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검사 앞에서 거짓말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꼭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해야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을 때 위증죄는 성립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거 거짓말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느냐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수사에 대한 의무는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들이 알아서 제대로 진실 의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거짓말하더라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참고인은 위증죄도 성립도 안 되고 공무집행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다만 증인, 법관 앞에서 선서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했을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통지서를 딱 받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내가 도저히 이제 업무상 도저히 경찰에 가서 출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서면 회원 방식입니다. 자신이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경찰이 검사가 나한테 전화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로 그 수사 내용에 대해 수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꼭 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이나 전화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뭘 물어볼지는 그 범죄 수사 규칙 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거, 자신이 목격한 거, 이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예. 네, 일단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와 아내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확인하러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 있었습니다.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방문 손잡이, 또 얼룩진 바닥까지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했더니 기분 나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전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전 집 상태는 깔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이 점을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사실 세입자가 나가면 우리 상담자분 굉장히 좀 화가 나시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벽지를 뜯었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이제 망가졌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바닥도 갑자기 얼룩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일부러 좀 했다는 고의성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고의로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손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막 벽지도 뜯어지고 손잡이도 다 떨어져 있고 바닥도 막 얼룩져 있고 이런 거를 사실 사용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집을 훼손한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하게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고민되시는 게 수리비 그거 얼마 되느냐고 이렇게 또 소송하는 것도 상당히 망설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건물주가 이제 임차인이 나갈 때 보통 보증금을 반환해 주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약간 좀 악의적인 또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뜯고 부수고 바닥을 일부러 얼룩지게 만든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은 소모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소모되는 부분까지 임대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거는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지금 사안처럼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을 때, 훼손시켰을 때에 대해서 수리비를 달라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 통상적인 소모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세를 주기 전에 집주인이 꼼꼼히 체크를 하고 증거가 좀 있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나 월세를 주기 전에 집주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고의로 부순 건데 항상 이 문제가 원상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원상 회복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집주인은 임대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사진을 좀 꼼꼼하게 찍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서졌다라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부터 손괴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입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지금같이 임차인이 나가면서 항상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꼭 입주 전에 사진 같은 거를 꼭 사진을 찍어 놓으셔가지고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직접 못하면 중개사들을 통해서라도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세입자가 입주할 그 당시의 상황이 찍혀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의 증거가 있다면 가장 사실 좋겠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인중개사 뭐 한 분이 그때 당시 집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좀 잘 말씀을 해 보셔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